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아주 깊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대투자의 아버지 존 보글의 철학에서 시작해서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투자하고 있는 이 ETF 시장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분석한 자료들을 준비했어요.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저비용이라는 최고의 장점을 내세운 ETF가 사실은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을 통해 우리 수익률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걸 만든 장본인인 존 보글토차, 나중에 ETF를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단순히 ETF가 좋다 나쁘다 이걸 넘어서요. 보글이 왜 그렇게 비용에 집착했는지, 그리고 그가 만든 인덱스 펀드의 그 단순함이 어떻게 ETF라는 복잡한 상품으로 변질되면서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냈는지 그걸 추적하고 있어요. 특히 포트폴리오 회전율이라는 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신경도 안 쓰는 이 숫자가 실제로는 운용 보수보다 훨씬 더 파괴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분석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아마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존 보글의 철학부터 시작해서 그가 꿈꿨던 이상적인 투자가 오늘날 ETF 시장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 그 숨겨진 비용의 실체까지 아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그럼 먼저 존 보글의 핵심 철학부터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서 인상 깊었던 게 그가 효율적 시장 가설 같은 학술적인 이론보다 비용의 문제 가설, 그러니까 코스트 메터스 하이포테시스, 이걸 훨씬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이에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그게 바로 보글의 위대함인데요. 시장을 이길 수 있냐 없냐 이런 복잡한 논쟁 대신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수학적 진실에 집중한 거예요. 보글은 이걸 겸손한 산수의 무자비한 법칙이라고 불렀죠. 아주 간단해요. 시장 전체가 1년에 10%의 수익을 냈다면 그 시장에 참여한 모든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도 10%가 되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운용보수, 거래세, 매매비용 같은 이런 금융비용을 빼고 나면 투자자 전체의 순수익은 반드시 10%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요. 마치 모두가 상자에서 사과를 하나씩 꺼내가는데 상자를 관리하는 사람이 수수료로 사과 반쪽을 떼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사실의 파괴력이 저수익 시대에 어마어마해져요. 자료에 나온 예시를 보면 좀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요. 가령 시장 기대 수익률이 연 7%라고 해보죠. 여기서 펀드 비용이 2%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냥 내 수익이 7%에서 5%로 줄어드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죠. 네,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물가 상승률이 2%라고 가정하면 우리의 실질적인 이득, 그러니까 구매력 증가는 원래 5%였어요. 그런데 2% 비용은 이 실질 수익 5%에서 고스란히 빠져나가요. 결국 5%의 이득을 얻을 걸 3%밖에 못 얻게 되니까 내 실질 수익의 40%가 비용으로 사라져버리는 끔찍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와, 40%요? 네, 흔히 복리를 마법이라고 하지만 이런 고비용 구조에서는 복리가 내 돈을 불려주는 게 아니라 비용을 불려주는 폭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와,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무섭네요. 그래서 보글이 그 유명한 말을 한 거군요.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지 말고 그냥 건초더미 전체를 사라. 결국 이것도 비용을 줄이려는 처절한 노력이었던 셈이네요. 정확해요. 어떤 주식이 오를지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예측하려는 시도 자체를 패자의 게임, 루저스 게임이라고 봤어요. 아마추어 테니스 경기에서는 멋진 위닝샷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실수를 덜 해서 이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투자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매매를 하거나 비싼 상품에 가입하는 실수를 줄이는 게 승리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전체를 그냥 시가총액 비중대로 모두 사버리는 전체 시장 인덱스 펀드를 고안한 거고요. 이 방식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종목을 바꾸거나 리밸런싱할 필요가 거의 없으니까 회전율이 극단적으로 낮아져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1993년에 인덱스 펀드를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는 ETF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자료를 보면 보글은 이걸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불렀다고 해요. 아니, 인덱스 펀드를 더 편리하게 만든 거니 좋은 혁신 아닌가요? 왜 그렇게까지 맹비난을 한 거죠? 바로 그 편리함이 보글이 보기엔 독이었던 거예요. 상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품이 투자자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꿰뚫어 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전통적인 인덱스 펀드는 하루에 딱 한 번, 그날 장 마감 가격으로만 거래가 돼요. 네, 그렇죠.
이게 얼핏 보면 답답해 보이지만 사실은 투자자가 하루 종일 주가 등락에 신경 끄고 장기적인 시각을 갖도록 강제하는 아주 훌륭한 장치였어요. 아, 사고 싶어도 바로 못 사고 팔고 싶어도 바로 못 파니까 충동적인 결정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었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ETF는 어떻죠? 주식처럼 언제든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사고 팔 수 있어요. 보글은 바로 이 즉각적인 황금성이 장기 투자자를 단기 투기꾼으로 전락시킬 거라고 경고했어요. 오후 2시에 주식을 팔아야 할 합당한 이유는 세상에 없다는 유명한 말도 남겼죠. 그리고 그의 우려가 현실이 됐고요. 정확히 현실이 됐어요. 자료를 보면 1950년대에는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6년이었는데 ETF가 대중화된 지금은 6개월이 채 안 돼요. 6년에서 6개월이라니 정말 극적인 변화네요. 이건 단순히 S&P 500 ETF를 자주 사고 파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요즘엔 스마트 베타니 테마형 ETF니 해서 훨씬 더 전문화된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메타버스 ETF나 우주 탐사 ETF 같은 것들이요. 이런 건 보글의 철학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보글의 우려가 현실이 된 핵심이에요. 가치주나 성장주, 모멘텀 같은 특정 팩터에만 집중하는 스마트 베타 ETF나 특정 산업 트렌드를 좇는 테마 ETF는 보글이 그토록 강조했던 시장 전체에 광범위하게 분산 투자하라라는 제일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죠. 그리고 이런 ETF들은 구조적으로 잦은 종목 교체, 즉 높은 회전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보글은 이런 상품들이 결국 투자자의 성공이 아니라 자산 운용사의 배를 불리는 마케팅의 승리이자 투자의 실패가 될 거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죠. 네,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인 숨겨진 비용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자료에서는 우리가 흔히 보는 운용보수는 그야말로 빈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그 물밑에 포트폴리오 회전율로 인해 발생하는 거대한 비용이 숨어 있다고요. 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회전율이 높다는 건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자주 사고 판다는 뜻인데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세 가지 보이지 않는 비용을 부담하게 돼요. 첫째는 아주 미미해 보이지만 계속 쌓이는 스프레드 비용, 즉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의 차이예요. 그렇죠. 호가창해 보이는 매수 매도 가격 차이. 이건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반대로 팔면 주가가 떨어지고요. 펀드의 매매 행위 자체가 시장 가격을 불리하게 움직여서 생기는 비용인데 자료에 나온 2020년 테슬라 사례가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줘요. 아, 그 유명한 사건이요.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되기로 결정됐을 때 지수를 추종하는 모든 인덱스 펀드와 ETF들이 정해진 날에 테슬라 주식을 무조건 사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맞아요. 헤지펀드 같은 영리한 기관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편입일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테슬라 주식을 사 모으기 시작했죠. 그 결과 인덱스 펀드들이 주식을 사야 하는 바로 그 시점에 테슬라 주가는 이미 70%나 폭등한 상태였어요. 맙소사. 결국 펀드들은 엄청난 거품이 낀 가격에 테슬라를 살 수밖에 없었고 그 손실은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바로 그 펀드를 보유하고 있던 기존 투자자들이죠. 와, 듣고 보니 정말 황당하네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지수 규칙 때문에 내 펀드가 비싼 가격의 주식을 사면서 손해를 본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큰 비용인가요? 네, 상상 이상으로 커요.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지수 정기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숨겨진 비용만 연간 0.20%에서 0.25%에 달한다고 해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S&P 500 ETF, 그러니까 VOO의 공식 운용 보수가 고작 0.03%라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럼 우리가 라벨에서 보는 공식 비용은 0.03%인데 그 뒤에 숨어서 빠져나가는 돈이 거의 8배나 더 많다는 말이네요. 이게 바로 빙산이라는 거군요. 정확해요. 심지어 다른 학술 연구에서는 매니저의 자발적인 매매, 즉 수정 회전율이 가장 높은 펀드 그룹이 가장 낮은 그룹보다 연간 2.41%나 낮은 성과를 보였다는 결과도 있어요. 이건 단순히 보수가 비싸서가 아니라 매매라는 행위 그 자체가 체계적으로 가치를 파괴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그럼 실제 상품 사례를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자료에서 오르는 주식을 따라 사는 전략을 쓰는 모멘텀 ETF, MTU를 예로 들었는데요. 네,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해요. 벤가드의 대표 S&P 500 ETF인 VOO의 연간 회전율은 2에서 3% 수준이에요.
거의 안 바뀐다는 뜻이죠. 반면에 모멘텀 ETF인 MTUM의 회전율은 100%를 훌쩍 넘어요. 100%요? 네, 6개월마다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갈아엎는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아까 말한 시장 충격 비용이 계속 발생하면서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초과 수익을 스스로 갉아먹는 거죠. 전략 자체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걸 실행하는 비용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별 이득이 없는 셈이네요. 그럼 존 보글 철학의 완전한 안티테제라고 할 수 있는 캐시 우드의 ARK 이노베이션 ETF, ARKK는 어떤가요? 이 사례도 아주 흥미로웠어요. ARKK는 한술 더 떠요. 높은 회전율에 더해서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 기술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훨씬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었죠. 2021년, 2022년에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자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펀드는 환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팔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유 종목들이 유동성이 낮은 주식들이라 조금만 팔아도 주가가 폭락해버리는 거예요. 주가 폭락은 펀드 성과를 더욱 악화시키고 그럼 더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고 펀드는 또 주식을 억지로 팔아야 하는 그야말로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린 거죠. 악순환이네요. 네. 보글이 항상 경고했던 평균으로의 회귀라는 법칙이 고비용 고회전율 비유동성이라는 최악의 조합과 만났을 때 어떤 재앙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 교과서적인 사례예요. 펀드 자체의 회전율도 이렇게 무서운데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통찰력 있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ETF라는 도구 자체가 투자자 자신의 회전율, 즉 우리 스스로의 매매 횟수를 늘린다는 거죠. 맞아요. 어쩌면 이게 가장 큰 비용일지도 몰라요. 모닝스타의 마인드 더 갭이라는 유명한 보고서가 이걸 수치로 증명해 주는데요. 지난 10년간 펀드 상품들이 기록한 수익률, 즉 펀드 수익률은 연평균 7.3%였어요. 그런데 그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실제로 얻은 수익, 즉 투자자 수익률은 6.3%에 불과했어요. 잠깐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내가 펀드에 투자했는데 펀드가 번 돈보다 내가 번 돈이 적다니요. 바로 투자자의 잘못된 매매 타이밍 때문이에요. 시장이 과열될 때 꼭대기에서 사고, 이걸 추격 매수라고 하죠. 그리고 공포에 질렸을 때 바닥에서 파는 패닉셀링, 이걸 반복하면서 연간 1.1%포인트의 수익률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거예요. 와, 1.1%포인트면 웬만한 펀드 보수보다 훨씬 큰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격차가 변동성이 큰 섹터 ETF나 테마 ETF로 가면 마이너스 2.6%포인트까지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ETF의 실시간 거래 기능이 바로 이런 인간의 행동 편향을 극도로 자극하는 촉매제가 되는 거죠. 공포와 탐욕을 부추기는 완벽한 도구인 셈이에요. 듣고 보니 보글의 조언이 다시 한번 뇌리를 스치네요.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서 있어라. 그런데 요즘 ETF 시장은 우리 귀에 대고 24시간 내내 뭐라도 해, 빨리, 뭐라도 하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얻으려야 할 결론은 무엇일까요? 존 보글이 말했던 진정한 의미의 인덱스 투자는 그냥 이름에 인덱스가 들어간 ETF 상품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네요. 맞아요. 그건 철학 그 자체예요. 비용과 회전율을 철저히 통제하고 단기적인 예측이나 투기가 아닌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태도인 거죠. 오늘날 ETF 시장은 겉보기엔 저비용 상품이 넘쳐나니까 보글의 완벽한 승리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스마트 베타, 액티브 ETF 같은 화려한 이름으로 포장된 고비용, 고회전율의 투기적 상품들이 과거의 액티브 펀드 역할을 그대로 대신하고 있는 거죠. 결국 현명한 투자자라면 ETF라는 그릇이 예쁜지 아닌지를 볼 게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담긴 내용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회전율이 극도로 낮은 시장 전체를 담는 ETF를 사서 가능하면 비밀번호를 잊어버릴 정도로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보글의 유산을 제대로 계승하는 길이겠어요. 네. 금융공학이 아무리 복잡해지고 새로운 상품이 쏟아져 나와도 승리의 열쇠는 역설적으로 가장 단순한 곳에 있어요. 항로를 유지하라. 보글이 평생에 걸쳐 강조했던 이 마지막 원칙이야말로 앞으로 어떤 시장 상황이 닥쳐도 우리를 지켜줄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될 겁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오늘 자료들은 잦은 매매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비용을 만들어내는지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음 시대에 가장 큰 숨겨진 비용이 매매가 아니라 전 세계의 자금이 너무나 소수의 동일한 지수를 맹목적으로 추정하면서 발생하는 지수 자체의 구조적 위험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훨씬 더 거대한 빙산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